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권유공법 이상권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이제 우리가 35회, 벌써 35회입니다. 35회 과정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1년 동안 뭘 배우게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뭐 간단하게 우리가 정규 과정 11월 달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보시는 거에 대한 입문과정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법이 저런 거구나. 저런 법 중에서 이런 법을 배우는 거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요번 입문과정에 대한 부분은 뭘 많은 걸 뭐 외워야 해도 이런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라고 하면은요, 대부분들 겁부터 먹어요. 공인중개사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이 너무나 어렵다더라.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하는 선배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지레 겁먹고 나중에 공부를 뒤로 미룬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공법은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어려워서 뒤로 미루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입문과정부터 우리 기본적으로 11, 12 과정, 1, 2월 과정, 3, 4관 지나가면서 공부하셔야지만 우리가 쌓여가는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이 공법은 정말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중개사 과목 중에서 민법, 공법, 개론이 수능 볼 때 국영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해결이 안 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반복해 보면서 반복해보고 조금 남고 반복해보고 조금 남고 이런 식으로 쌓여가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인식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무조건 어렵다고 뒤로 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뭔가 뭘 배우는 건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 신바람 공인공법과 함께 1년 동안 공부를 하실 거고요. 지금은 입문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흐름 정도 하고 뭐 배우는지 정도만 신바람 나게 공부할 거예요. 제가 예명이 신바람 곤이거든요. 곤이 알죠? 타짜의 곤이. 그렇죠? 신바람 곤이에요. 이상곤이라. 그렇죠? 부동산 공법 강의하고 있고요. 그렇죠?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강의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가랜드는 참 공법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이상곤도 잘하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그렇죠? 입문 과정이니까 심오하게 어려운 거 다루는 게 아니고요. 한 두세 시간 정도 간단하게 우리가 뭐 배워야 할지 흐름 정도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차근차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들으실 때 대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놓치는 게 뭐냐면 수업에 집중을 안 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동영상 틀어놓고 본인은 왔다 갔다 하고 저 혼자 설명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동영상 볼 때는 멈추지 말고 끝까지 1교시 끝나고 나서 그때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진도 끝나지 멈추고 왔다 갔다 한다던가 다시 본다든가 이러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동영상 볼 때 그 점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1교시인데요.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의 총론이다라는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하고 이제 공법이라는 걸 배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민법상으로 본다면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라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것을 뭐 하죠? 공적인 법으로 규제하는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공법을 배운다는 말은 뭐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인 건물 있잖아요. 토지와 건물 이런 거를 규제하는 법을 배우는 게 사실은 뭐다?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뭐 학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는데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실 건 뭐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공법을 보기 전에 그러면 법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거 먼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뭐 법이다라고 하면은 법이다라고 한다면 뭐다? 간단하게 지켜야 할 거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갈 거에 물수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게 법의 원래 의미거든요. 그렇죠? 어렵지 않은 건데 어렵죠. 그죠? 그러다 보니 법을 보려면 우리가 법률 관계가 뭔지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당사자가 누구냐 이 얘기죠. 그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가 있었어요. 부동산 중에서. 근데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을 갑하고 을이 매도하고 매수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팔고 사는 계약을 하는 거죠. 이럴 때 그 계약에 대한 부분은 누구와 누가 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이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서로 모한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에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서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서 평등한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사법관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뭐라고요? 사법관계. 뭐라고요? 사법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하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집에 우월적이지 않고 청약승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법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법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차 과목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민법에서 민법사들과 함께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얘의 의무가 뭔지, 얘의 의무가 뭔지, 서로의 권리가 뭔지 등등등. 뭐 채무불이행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여러분이 민법 과목에서 배우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법관계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고 평등한 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민법에서 사법관계를 배우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을이라는 자가 내용에서 토지를 산 거예요. 그럼 을이라는 자는 토지를 샀을 때 왜 토지를 샀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토지를 산 이유는 뭐냐? 나요. 토지 위에다가요. 뭐 할 거예요? 건물 질 거예요. 그렇죠? 건물 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 토지 위에다가 을이. 그러면 을은 마음대로 토지 위에 건물 질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되냐? 공적인 주체인 강남구청장한테 가서. 그렇죠? 광명시장한테 가서. 그렇죠? 이에 대해서 건물 지을 수 있나요? 라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법률 관계는 아까 봤던 것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평등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일방이나 뭐하죠? 쌍방이 공적인 주체인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일방의 공적인 주체가 타방의 개인을 뭐하죠? 규제코자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법률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공법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적인 주체가 지배 우월적인 지위에서 민간의 규제를 가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뭐다? 우리는 공법 관계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뭐라고요? 공법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공법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어떠한 규제를 가하는지, 행위 제한을 가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공법 관계를 배우는 게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공법 관계는 뭐 지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적 주체가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 거. 행위 제한 가하는 거를 정한 법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2차 과목에서 뭐다? 2차 과목에서 공법을 비롯한 모든 과목이 다 뭐다? 바로 공법 관계에 대한 공법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뭐 앞으로 우리 뭐가 될까요? 1년 내내 중개사 부동산 공법을 배운다는 말은 어떠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행위 제한이 있고 어떤 규제를 받는가. 그래야지만 적법하게 건물 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따지는 거야,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걸 배우는 거구나. 공적인 주체가.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일 수도 있고, 강남구청장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다른 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관련된 공적인 주체. 그렇죠? 그런 자가 우리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구나. 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 제한상을 아는 거고 그 행위 제한을 가함으로 인해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공공복리 증진인 거예요. 뭐라고요? 공공복리 증진. 그래가지고 어느 부동산 관련된 공법을 가도 항상 뭐라고 나온다? 공공복리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법 관계 볼 때는 이게 공법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별 무리 없이 우리가 내용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지겠죠. 알겠습니까? 부동산을 뭐하죠? 규제하는 법. 공적인 주체가 지배 우월적 주의에서 우리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 거. 이걸 배우는 게 뭐다? 부동산 공법이다. 사실 그래요.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중개업을 할 때 보통 이제 매도 매수인 관계, 중간 관계를 연결시켜 주잖아요. 일종의 거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물건 소개시켜 주고 살사람 연결시켜 줘가지고 하게 해준 다음에 수수료 받아 먹는 게 우리가 중개업자들이잖아, 사실은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따는 이유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 토지를 사시는 분들이 원하는 목적이 뭔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그 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행위선상을 알고 있다면 좀 더 니즈에 맞는, 그렇죠? 의료인의 니즈에 맞는 토지를 중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내용에서 건축물에 대한 공법 관계 같은 거 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은 중개 의뢰하시는 분들이 나는 무슨 노래 연습장을 하려고 합니다. 술도 파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건물을 구해 주십시오. 근데 공법을 몰라가지고선 중개업자가 이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싼 땅 구한다고 해가지고 주유소 만든 사람한테 무슨 산속에 있는 토지 소개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법상 규제를 중개업자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곤조곤 알아보고 사안 설명하고 이러면서 중개할 수 있겠죠. 아무리 봐도 공법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거나 시험 잘 합격하고 나서 중개업 한다고 하더라도 공법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장 가면, 실제 실무를 가면. 사실은 시험 붙고 나면은 우리 1차에서 민법이나 결혼 중요하다고 하지만 시험 붙고 나면 아무 의미 없죠. 사실은 민법 결혼은 아주 상식이니까 그냥 실제 업무하는 건 공법하고 세법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공법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배운다고 했단 말이죠. 이제 뭔지는 알았죠. 공법이 뭐 하는 건지. 그런데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이 뭔지는 알았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이 우리 현행법의 성문법으로 120개가 넘어요. 그렇죠? 근데 그 120개가 넘는 공법을 우리가 다 공부해서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미치겠죠. 힘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요, 40문제를 시험을 보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6개의 법만 골라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 집어넣게 돼요. 부동산 공법은 뭐라고요? 6가지 법만 골라서 시험 범위에 집어넣다.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뭘 공부하고 뭘 시험 보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해야지 알아야지.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정규 수업 들어가면 이런 얘기 조곤조곤 오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문과정 서비스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섣불리 들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40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40문제인데 이제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5개의 보기를 주고 40문제에서 답을 고르는 게 우리 시험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당 정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5, 8, 40이니까 8개씩 보통 정답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 어려워가지고요. 점수 맞기 힘들다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0문제 중에서 사실은 20개 정도만 내 실력으로 맞춘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나머지 20문제는 몰라도 점수 많은 데는 별 지장 사실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봐봐요, 여러분. 그러면 1, 2, 3, 4, 5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번에 대한 부분이 뭐가 된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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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해가지고 20문제를 풀었어. 그렇죠? 근데 5번은 한 개도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나머지 못 푼 문제 20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 5번 찍으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적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개씩 다 있어. 가성 없는 게 5번 찍었으니까 나머지 최대 몇 개? 8개. 최대. 그렇죠? 까지는 뭐가 된다? 답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존에 대한 풀이 문제를 봤을 때 객관식 문제의 맹점은 뭐냐면 번호마다의 정답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모든 걸 풀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절반 정도 20문제를 풀고 나머지는 가장 없는 번호 골라서 한 번을 찍어준다라고 한다면 찍어서 굉장히 많은 문항수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무슨 20개 맞으면 뭐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50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나머지 5번 찍게 되면은 이 맞은 게 정확히 답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적어도 8개 최대까지 맞출 수 있는 거잖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예요? 이것만 담아줘도 8개면 70점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죠. 한 문제당 2.5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술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일지 분명히 간을 보고 나서 접근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걸 다 외워서 시험 봐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다 객관식이니까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이용해서 정답 맞추면 되는 거니 너무 염려하지는 마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건 뭐다 요지는 40문항이지만 20개 정도만 내신력으로 맞추자. 그러면 6, 70점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34년 동안 시험 보면서 이 1, 2, 3, 4, 5 정답의 개수가 7개에서 9개예요. 그러니까 평균 8개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통계는 맞는 거니까 항상 없는 번호 골라 가장 없는 번호 한 번호 쫙 찍으면 정답은 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시험은 20개 정도 정확히 맞추자 이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 그렇게 많은데 6개의 법만 골라서 우리가 시험 본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나와요. 40문제 중 12문제니까 전체에서 30%가량의 문제가 나오는 게 첫 번째 이 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8주 정도 수업을 해요. 정규 수업을 할 때 8주. 그러면 그 중에서 3.5주 정도 수업하는 게 이겁니다. 30%니까. 3주에서 3.5주. 그 정도 수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1, 12, 1, 2, 3, 4, 5, 6 하면서 계속 8주씩 반복되어지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게 30%좀 나오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봐요. 길게 얘기해 볼게요. 외우려 하지 말고 국토라는 거를 뭐 하죠? 계획하자. 이용을 뭐 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동산을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계획을 하는 거예요. everybody 계획. 시작. 계획.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어느 법에 어디를 가든 항상 뭐가 나온다? 계획이 나와요. 무슨 계획. 무슨 계획. 그 계획으로 규제하고 활동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계획이 뭔지, 어디에 만드는지, 그 계획으로 어떤 걸 규제하려고 하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획이 나오면 아, 규제하는구나. 근데 계획이 나오면 어디 만드는데, 어디 이걸 아셔야 돼요. 시작. 어디 만드는데, 어디 알았죠? 그럼 뭐야?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어집니다.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요. 12문제가 나오죠.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여러분 뭐냐면요. 문제점은 국토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계획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넓어서. 그러다 보니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전국의 160여 개의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자. 전국에 160여 개 도시가 있는데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자. 그러면 그 도시가 다 모여서 뭐가 된다? 아, 국토를 이루는구나. 뭐라고요? 그 도시가 다 모여서 뭐가 된다? 국토를 이루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은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것보다 그 계획의 수립의 용이성을 위해서 도시를 단위로 해서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으로 도시마다 규제를 가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해하지 말 건요. 그 도시가 전국에 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뒤에 가면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란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도시계획이 우리 부동산 공법의 거의 마더버드예요. 베이스죠. 그렇죠? 이걸 모르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이 바로 가장 기본이구나. 그리고 도시가 모여서 전국이 될 수 있는 거야, 국토가. 그러니까 도시마다의 계획으로 어떻게 규제하는지를 배우는 게 우리 부동산 공법의 거의 무리하게 말하면 7, 8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우는데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배우는데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게 어려우니까 도시 단위로 계획해서 규제하는 걸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해계획. 그러면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봐요. 서울의 강서 마곡지구와 같은 신도시. 그렇죠? 청정산업에 대한 신도시. 그렇죠? 송파 위례 같은 주거단지. 그렇죠? 송파 위례는 특지개발 사업이지만 도시개발 사업이라 가정을 하고, 그럼 이와 같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뭐라 하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뭐라고요?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인 거죠. 대표적인 게 강서 마곡지구나, 뭐죠? 송파 위례 같은 신도시 만드는 곳 있죠. 말하자면 굳이 이걸 말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를 계획해서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 계획을 하겠죠. 이런 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 이 도시개발법이 이제 6문제가 나오는 두 번째 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베이스 깔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그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자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은 따로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가 나오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오, 벌써 이제 이해가 팍팍 되죠, 여러분? 자, 시작인데 아주 기분 좋아요? 됐죠? 그 얘기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택지가 만들어지면 그 개발 사업으로 택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뭐 할까요? 그 위에다 이와 같이 건축물 같은 걸 지을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건축물들을 지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건축물의 건축은 적법에 지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강남구청장한테 가서 건축의 허가 같은 걸 받아요. 건축의 허가. 그러면 그 허가를 받으면 건축은 뭐가 된다? 적법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걸 적법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정해놓은 걸 우리 무슨 법으로 통제하게 되냐면 건축법이란 법에서 이걸 통제하게 됩니다. 뭐로 한다? 건축법. 시작. 건축법. 이게 이제 7문제가 나오는 세 번째 법이 되어집니다. 건축법.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게 베이스 깔고 택지 만들어서 개발 사업하고 그 위에 건물 짓고 건축법상. 알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법 7문제가 나오는 세 번째 법이 되어지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짓는다? 건축의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짓는 건 건축법의 규정에 반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주택을 짓는데 그 주택이 만약에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여러 세대가 뭐다? 사는 단지를 만드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의 단지죠. 그래서 30호, 30세대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짓는다. 그럼 단순하게 주택만 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주택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라는 거,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가면서 주택의 단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주택단지를 만드는 법은 따로 또 주택법이란 법에서 따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단지를 만들 때는 뭘 만든다? 건축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서 주택의 단지라는 걸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건물을 짓는 법은 두 법을 배우는 겁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짓는다. 허가받으면 적법하다. 이 절차를 정한 법은 건축법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되죠? 주택의 단지를 만든다. 30호, 30세대 이상이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는 주택하고 부대 복리에서 함께 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 단지를 만드는 것은 따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의 단지를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택법이에요. 이 주택법이 뭐다? 7문제가 나오는 또 네 번째 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건물을 짓는 법은 두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건축법상 건축허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래서 건물 짓는 법 2법 배워서 7문제 해가지고 14문제 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서 왜 주택의 청약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30채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 그게 바로 주택법에 의해 통제받는 주택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의 단지를 짓게 되면은요, 거기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투기 문제에 대한 규제도 있어가지고 각종 뭐 전매 제한도 받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뭐 투기과열지구니 뭐 이런 것들, 분양가 상한제니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다 여기서 이제 언급되어지는 거거든요. 실무할 때 꽤 중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뭐가? 주택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얘기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래서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지었고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단지를 지었다. 근데 이렇게 지어놓은 건축물들이 시간이 뭐다 흘러가면서 점점 노후불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 노후불량해진다라는 걸 방치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노후불량해지고 뭐 금가고 비세고 이런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개량해주는 사업이 필요해요. 이걸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그리고 뭐라 그걸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자. 보통 3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뭐 재건축한다고 많이만 하잖아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라고 하는 주거환경의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아시고 있는 게 바로 재건축 사업인 것이고요.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을 개량하는 것 따지고 본다면요. 이런 정비사업은 이렇게 지어진 건물 같은 것들이 노후불량해졌을 때 개량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따로 배우게 돼요. 이게 6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중개사 공부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거든요. 근데 재건축 정비 사업을 관심 가지고 공부하러 왔다가 되려 이 정비 사업 때문에 중개사 공부를 포기합니다. 왜?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정비법은 정말 난이도 상입니다. 아주 어려운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할 때도 꽤 중요한 법이긴 합니다만 공부하기는 참 만만치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나중에 시험 붙고 나면은 이 정비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두시면 이게 정비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 관련된, 농지는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 농지는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전할까? 이런 거에 대한 법을 정한 법이 뭐냐면 농지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법은 2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매번 진도 진행하면서 마무리할 때 잠깐 봐요. 그렇죠? 한 1년 내내 수업해도 한 4시간도 안 돼요, 총 수업량은. 근데 2문제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강조한 부분은 항상 1개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50%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은 굉장히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뭐다 외워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문항 정보 줬듯이 어떻게 번호를 몇 개를 맞춰서 몇 개를 찍게 맞힐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해 줘야 되고, 또 어느 법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본인 취향에 맞게 세팅을 좀 해주면서 공부를 진행하셔야지 효율적 공부를 할 수 있다. 무조건 다 외워야 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공부를 하자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 공부를 하자. 그러면 아까 제가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공적 주체가 일반 국민을 규제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봐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봐요. 이런 식으로 토지가 있다. 이 토지 위에다가 뭐 한다? 이렇게 건물을 짓고자 한다.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건축법상 건축의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물 건축이 적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행정 객체인 우리 국민, 자연인 법인이 행정 주체
행정청에게 허가내주세요라고 건축의 허가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적인 주체인 얘네가 집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관련 법의 적합 여부에 따라서 뭐하죠? 상대방에게 허가를 할까 불허가를 할까 정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이거는 행정 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법률 관계가 공적 주체가 집의 우월적 주위에서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공법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뭐뭐뭐 해서 누굴 규제한다. 그렇죠? 서울특별시장이 뭐뭐뭐뭐 해서 누굴 규제한다.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뭐 강남구청장이 어쩌어쩌해서 누굴 규제한다. 이런 식이 항상 뭐 문장의 흐름 자체가.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가 공법 문제 나올 때 많이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특별시장의 권한이냐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냐 아니면 강남구청장 권한이냐 그렇죠? 도지사 권한이냐 그 밑에 시군의 권한이냐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을 많이 혼동하고 많이 정신없어 하죠. 근데 그거는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파악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걸 다 외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뭐 한 번 듣고 아우 미치겠어요. 특별시장인지 시장인지 군수인지 구청장인지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헷갈려 죽겠어요. 이러지 말라고요. 1년 정도 지나면 다 알아서 알게 돼요. 억지로 안 해워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행정 주체는 국가나 그에 대한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보통 행정 주체라고 해요. 그렇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울로 본다면 서울시장, 대한민국 국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행정 주체들은 의사표시 기관이 필요해요. 마우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 주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 이걸 우리가 행정청이라는 말 씁니다. 뭐라고요? 행정 주체의 의사표시 기관이 뭐예요? 행정청이 되어져요.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뭐다? 행정청이라고 한다면 장관급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는 18부, 4처, 18청이라고 하는 정부의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8부 대표적으로 부 18개의 부가 있단 말이죠. 정부에, 국가에. 그러면 그 각 부의 장관이 뭐다? 그 국가에 대한 의사표시 기관인 거예요.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정부의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한다면 거의 10중 8구는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행정청의 정의는 행정주체 의사를 표시하는 의사표시 기관이고 국가에 대한 대표적인 행정청은 무슨 장관이구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것의 행정청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특별시는 행정주체,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단어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공법 본진도 나갈 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기억 좀 하시고요. 됐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행정청들은 행정주체 의사를 표시하면서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면 입법이 되어졌어요. 예를 들어 뭐 건축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법에 타당해야 허가를 내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계획상으로 뭐가 되죠? 서울시에 대한 도시에 대한 서울시장이 도시의 계획을 만들었고 그 도시에 그 토지에 어떤 건물을 질 수 있을지 계획을 정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 도시 계획에 맞아야 되고요. 그러면 관련된 법에 맞는다. 그리고 관련된 도시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관련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 허가를 내주는 권력적 단독 행위를 우리가 행정행위란 말을 써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 허가를 내주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권력적인 일방 의사표시 단독 행위. 뭐라 한다?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와 같은 행정행위로 허가받아서 위에 있는 요 사람이 적법하게 갑이 건물을 질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영어 배울 때 영어에서 문장 형식 배우듯이 공법에도 이런 문장 형식이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누군가.
그리고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인데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줘야 할 건 뭐냐면 행정 객체의 뭐 국민의 자연인과 법인인 건 민법쌤들한테 배우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거지 사실은요. 행정 주체에 대한 행정청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아는 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줘야 될 주요 포인트가 되어질 거예요. 봐봐요. 그럼 설명드린 바와 같이 봐봐요. 행정 주체가 있어요. 그럼 행정 주체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행정청 정의는 뭐라고 나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자체의 기관. 이걸 우리 뭐라 한다?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자체의 의사표시 기관인 거죠. 그렇죠?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행정주체, 행정청 구분하는 것만도 머리가 뱅뱅 돌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지금 뭐 입문과정에서 한번 듣고 나중에 11월 달 수업은 또 듣고 또 1월 달 동안 또 듣고 그러면 몇 번 들으면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첫 번째 볼게요. 그러면 행정 주체와 관련된 거 중 국가라고 나오죠. 국가. 그렇죠? 근데 여긴 중요한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꾸 얘기합니다만 정부의 18부 4처 18청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 국가의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우리 대부분들 뭐 어디 뭐 신도시 개발합니다. 뭐 KTX, GTX 만듭니다. 이런 거 나올 때 TV 누가 나와서 얘기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동산 관련된 국가 의사표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공법 공부하다가 뭐 부동산이 나왔는데 국가가 뭐를 한대요. 그러면 의심할 여지 전혀 없이 당연히 뭐가 되어진다? 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그 권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해봐 말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 절대 오해하지 말 건 앞으로 부를 땐 제가 이거를요. 국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국장. 너무 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냥 국장이라 부를 거니까 내용 단어 혼동하지 말고 국장 그러면 아 국토교통부 장관이구나 이렇게 이해합시다. 뭐 그 이외에 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등등이 있는데 지금 적어놓지 않은 장관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다만 하나만 아셔도 돼.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그러면 국가행정청은 비교적 이해가 쉬운데요.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요게 좀 어려워요.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요게 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봐봐요.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와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인 경우로 지자체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됐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줍니다. 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은 누구냐? 봐봐요. 시도지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이에요. 시도지사. 시작. 시도지사.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도지사의 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도 밑에 있는 시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시도지사의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에 대한 부분은 뭐다? 그냥 도지사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라고도 합니다. 구분되어지는 게.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이 나중에 조문을 보실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조문 보실 때 이런 질문이 나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러고 나올 때가 있어요. 조문 나올 때. 뭐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러고 나오면서 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긴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거를 간단하게 시도지사로 약해서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법에서 시도지사는 이러면 그 시는 뭐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얘기하고 도는 그냥 도일 수도 있고 특별자치 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특별시, 광역시의 밑에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그 밑에 뭐가 있냐?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두게 됩니다. 이걸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그 밑에 25개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구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 아시죠? 송파구 아시고 노원구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 건축할 때 그 강남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큰 건물은 서울시장이 허가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특광의 밑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인 자치구의 구청장을 두게 돼서 그걸 뭐라 부른다?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거도 하잖아. 선거 많이 하잖아. 장 뽑을 때.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특별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서울시 인구가 지금 집값이 올라서 좀 빠져가지고 한 970만 되더라고요. 서울시 인구가. 그 중에서 25개의 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송파구예요. 송파구에 위례신도시 들어왔거든. 그렇죠? 65만 7천 명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웬만한 뭐 경기도의 시만큼의 인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게 어디냐? 강서구죠. 강서구도 마곡지구, 신도시 들어왔잖아요. 신도시가 들어온 곳이 인구가 많아요. 강서구 인구가 2등인데 56만 7천이에요. 생각보다 강남구 인구가 3등입니다. 53만 6천 정도 됩니다. 노원구 4등이고요. 이런 식으로 뭐하죠? 인구 많은 구도 있고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구는 서울 중구예요. 12만 1천. 가장 작습니다. 종로구 14만. 그쵸? 그 얘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건 땅값이 비싼 곳은 아무래도 상업지대가 많고 상업지역이 뭐 주택 짓는 땅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들 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종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신행정 수도. 세종특별자치시. 그죠? 근데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권한은 시장한테 있고요. 시장한테 있고 그 밑에 이 밑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공법을 공부하든 간에 특별자치시가 나오면 모든 권한은 특별자치시장한테 있나 보다. 왜? 그 세종시 밑엔 읍면동만 존재할 뿐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진 않거든요. 알겠습니까? 보통 시군이나 자치구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든 권한은 그 시장한테 있나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넘어오시면요. 시도에서 도인데 이 도는 도지사인 경우와 특별자치도인 경우 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자치도는 뭐냐면 제주 아일랜드 얘기하는 거야. 제주도. 도 자체를 그냥 지방자치단체로 모든 권한이 여기 있는 게 특별자치도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뭐다 일반적인 도를 그냥 도라고 하는 거고요. 따지고 본다면 그 얘기들. 근데 그 특별자치도 이외의 도를 본다면 그 도 밑에는 기초자치단체로 뭐가 나오죠? 시장, 군수라고 두게 됩니다. 그 도 밑에 뭐가 있어요? 시장, 군수. 그러니까 요 시하고 요 시는 다른 거예요. 시도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이고 도 밑에 있는 거는 시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뭐다?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요 이거를요? 시도지사는 이라고 나오면 이거고요. 그죠? 시장, 군수는 이러고 나오면 요 밑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시도지사는 이런 조문이 있고 시장, 군수는 이런 조문이 있거든. 그럼 시장, 군수는 이러면 도 밑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아까 제가 송파구 인구가 뭐라고 했어요? 65만이라고 했잖아. 아까 내가. 그렇죠? 근데 송파구가 65만인데 경기도 안양시가 65만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 밑에 시군과
특광 밑에 자치구의 구청장을 동급으로 보는 이유는 인구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도 밑에 있는 시는 시인데 그냥 시가 있고 대도시인 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대도시인 시. 시작. 대도시인 시입니다. 정의는 뭐냐? 인구가 도 밑에 있는 시지만 50만 명 이상 되는 시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대도시인 시라 부릅니다. 라고요? 도지사 밑에 있는 시이지만 인구가 얼마? 50만 명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이를 대도시인 시라고 보통 설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도시인 시는 아무리 도 밑에 있는 시여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성남시나 고양시, 성남시 95만이에요. 고양시 110만이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인구 많은 도 밑의 시들은 도지사한테 허락받지 않고도 도시행정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대도시의 시장은 좀 더 자치권이 많이 인정된 도 밑의 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 공부할 때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대도시인 시는 일반 국민이 아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공부의 범위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에버바리 뭐라고요? 대도시 시장. 시장, 대도시 시장이라고 해서 그 의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 밑에는 31개 시군이 사실 있어요. 경기도 밑에는요. 근데 경기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가장 인구 많은 시가 수원시예요. 놀라지 마세요. 119만이에요. 120만 됩니다. 가장 많아요. 그죠? 2등이 고양시로 이제 내용에 108만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다?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준다고 한다면 이걸 대도시라고 하고 일반적인 시보다 좀 더 많은 자치권을 허용하는 거구나 라는 단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보다 인구도 작고 그리고 뭐가 되죠? 경제 규모도 작고 이런 데는 뭐라 불러요? 군이라고 해서 군수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도 밑에 시장, 군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용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는 모든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어요. 왜? 그 밑에 기초시장군수가 없거든요. 어떤 분들이 제주도 갔더니 제주시, 서귀포시 있던데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게 행정시예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아니라 그냥 업무 분장을 위한 행정시이지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건축물을 진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허가하는 거지 제주시장이 허가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위임이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에 한참 뉴스에 나오는 뭐 강원 특별자치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도지사예요. 그렇죠? 여기랑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요거랑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여기서 말하는 뭐다? 특별자치도의 의미는 제주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개들 이게 바로 뭐다? 우리의 행정 주체와 행정청에 대한 얘기인 거죠. 한 번 더 얘기하면 시도지사는 이러고 나오면 큰 도시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인 것이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있어서 기초, 자치단체 권한이 있고 특별자치시 밑에는 뭐죠? 아무 기초,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세종시장한테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도 밑에 있는 것은 시장 군수인데 그 시장은 그냥 시일 수도 있고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시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여기는 제주도 얘기하는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제주시 등은 행정시로 권한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권한은 도지사한테 다르죠.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광역시 같은 곳은요.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있잖아요. 근데 그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의 구청장도 있지만 모두 있다? 자치군도 있어요. 광역시 밑에는. 그래서 기억나세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렇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의 구청도 있지만 자치군의 군수도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 말게 광역시 밑에 있는 군하고 경기도 일반적인 도 밑에 있는 군하고는 권한이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조문 보면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 밑에 있는 군과 도 밑에 있는 군은 권한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법령 볼 때 하나하나 구분해 보시면 돼요. 상당히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법률 관계를 분석하는 게 우리가 공법의 입문 과정에서 반드시 먼저 알아줘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1교시 보고요. 좀 오른쪽 건 읽어보신 다음에 좀 쉬었다가 공법 체계도 얘기하면서 내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